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올 들어 크게 올랐던 8개 종목이 갑자기 일제히 하한가를 기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특정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하는 건 종종 있는 일입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거래라고는 보기 힘들 정도로 갑자기 매도 물량이 급증하면서 수직 낙하한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리튬이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가 칠레인데요. 이 칠레가 리튬 생산과 판매를 국유화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경기는 여전히 겨울인데 우리나라의 배 만드는 회사들 실적은 봄을 향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뉴스들 오늘 자세하게 좀 들어보죠. 4월 25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경제 뉴스 보따리 또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MBC의 양효걸 기자, 남국민 경제 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양효걸 기자님,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특이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네. 8개 종목 정도에서 갑자기 매물이 쏟아지면서 대체로 다 하한가까지 내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건데. 네, 어제 이제 코스피의 삼천리, 그다음에 서울가스, 그다음에 대성홀딩스 5개 종목하고요. 예. 코스닥에서 하림지주, 다우데이터, 선광 등 3개 종목이 갑자기 팔겠다는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가격 제한폭인 30%까지 급락을 한 거고요. 모두 8개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하고 이 대형주 중에서는 CJ도 12% 넘게 떨어진 채로 장을 끝냈습니다. 일단 앞서 이제 이 8개 종목에서는 사실 업종이나 테마로는 하나로 묶이는 공통점을 찾기가 좀 어려웠는데, 예.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비슷한 시간대에 확 매물이.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들 해석합니까? 일단 공통점을 그래도 좀 찾아보면 이 종목들 모두 외국계 증권사인 소시에테 제네랄, 그러니까 SG의 거래 창구를 통해서 매물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G증권은 다올투자증권 한 61만 주, 한 삼천리는 한 13,000주 정도의 일단 그 정도의 물량을 이제 시장에 던졌는데요. 예. 이 증권가에서는 갑자기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진 점, 그 다음에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 물량이 나왔다는 점을 들어서 이 파생 상품의 일종인 CFD 때문에 생긴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해당 외국계 증권사가 문제가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이 CFD는 국내 증권사에서 거래를 한다고 해도 이 주문 집행이 외국계 증권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국계 증권사 창구 물량으로 집계가 되는 겁니다. CFD 때문에 생긴 걸로 본다. 네. CFD가 뭔데요? 일단 CFD는 일단 장외 파생 상품인데, 일반적으로 주식 거래에서는 개인이 자기 돈으로 주식 사서 보유했다 팔아서 차익을 챙기거나 배당을 받는 건데, 이 CFD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거래를 대행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이 직접 개인이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주식은 증권사가 사고요. 개인은 사겠다 혹은 팔겠다는 주문 계약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청산을 했을 때 샀을 때 가격하고 팔았을 때 가격 비교해서 그 차액만 현금으로 정산하고 끝내는 겁니다. 조금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게 좀 쉽게 생각해 보면, 비유하자면 친구한테 내가 돈이 좀 지금 당장은 좀 부족한데 투자는 하고 싶으니까 나 대신 한 삼성전자 100주만 좀 사다 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여유 자금이 좀 있어 보이니. 네. 그러면 이제 친구가 대신 삼성전자 100주를 사서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주식이 한 100만 원 정도 올랐다고 이제 하면은 그때 제가 이제 좀 오른 것 같으니까 삼성전자 100주 팔아줘,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주식이 올라서 번 차액만 제가 받으면은 사실 청산이 되겠죠. 돈 많은 친구 계좌 빌려서 쓰는 거군요. 네. 결국은. 어차피 이제 친구 돈으로 사고 팔았으니까 번거롭게 큰 돈 오갈 필요 없이 그냥 주식 매매 차액만 정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거래를 해서 번 돈도 다 내 돈이고 잃은 돈도 다 내가 결국은 물어주는 거고, 친구한테. 맞습니다. 친구는 계좌 빌려주고 수수료만 좀 받고. 네, 수수료는 좀 받죠. 네. 그래서 CFD도 이제 투자자가 직접 주식을 사지는 않지만 증권사에 거래를 시키고 나중에 차액만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증권사가 돈 끌어다가 대신 거래해주고 수익은 투자자가 가져가는 이제 파생 상품인 겁니다. 돈이 부족한 분들이 이용하면 좋겠네요. 네, 부족하다기보다는 맞습니다. 자기 갖고 있는 돈보다 더 큰 규모의 거래를 하고 싶을 때 보통은 미수 신용 이런 걸 쓰는데 이런 방법도 있다 이 말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여러 종목들이 갑자기 하한가를 기록한 거하고 이거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증권사, 그러니까 친구로 비유한 투자자를 뭘 믿고 대신 주식을 또 샀다 팔았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 40% 정도의 증거금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 주식 주문을 내려면 25만 원은 최소 통장에 넣어둬야 거래를 이제 하겠다는 거고요. 친구 돈이 아니라 내 돈을. 네. 예. 주식 거래로 만약에 손실이 나면 일반적인 주식 신용 거래와 같이 이제 반대 매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CFD 계좌가 손실 구간에 진입을 하면 바로 매물 던지고 청산해서 계좌를 이제 반영해 버리거든요. 예. 근데 이 차액 결제 반대 매매가 회사마다 조금씩 시간이 다르긴 하지만 오전 10시 전후로 일어나는데 따라서 오전 10시를 전후해서 외국인 매도가 쏟아진다고 하면은 이거 CFD 반대 매매 물량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40% 증거금을 요구한다는 거는 바꿔 이야기하면은 25만 원만 통장에 넣어두면 100만 원까지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예. 거의 2.5배로 이제 차입을 일으켜서 투자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날 급락을 보면 어제 CFD 계좌에서 손실이 발생했고 이 계속 거래를 하려면 계좌에 돈을 더 넣거나 아니면은 만기를 좀 연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실패하면서 관련 주식들의 반대 매매가 쏟아진 것으로 일단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신용 거래를 크게 했던 어떤 개인이 돈을 미처 못 갚았다. 그렇게 추정한다는 거죠. 네. 정확한 사실은 아직은 잘 모르고. 네. 물량이 많았어요? 그 많은 종목들이 다 하한가를 기록하게 만들려면 물량을 많이 쏟아내야 됐을 텐데. 네, 그 부분에서 일단 현재는 이제 시세 조정 아니냐, 이 주가 조작일 것이라는 이제 이야기도 흘러나오는데 시장에서는 어제 폭락한 종목들이 올해 들어서 특별한 호재가 없이도 주가가 급등했다는 것에 일단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CFD 설도 있고, 네, 아니면 여러 명이 주가 조작했다가 뭐 실패했든지 어쨌든지 그런 사건이 그런 해석도 있고요. 예. 예.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업체인 대성홀딩스와 삼천리는 거의 3년 동안 많게는 10배까지도 올랐고 한 주당 가격이 이제 순이익 대비해서 400배가 넘는 종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열됐다는 얘기고 게다가 이 종목들은 신용거래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는 자금을 끌어서 샀다기보다는 빚을 내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다가 투자한 비중이 평균은 크게 웃돈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예. 이 주식들은 또 모두 최대 주주 지분율이 높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최대 주주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시장에 돌아다니는 유통 주식 수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시세를 조정하기가 다른 대형주보다는 훨씬 수월하다. 이런 점들도 사실 의혹을 한층 짙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좀 해봐야 알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제 금융당국도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이 가뜩이나 좀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또 찬물 끼얹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분명히 있고요. 게다가 이제 어제 하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사실 모든 매도 물량이 소화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까지도 가격에 따라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량 분석이 이루어지긴 해야 되겠지만 이 CFD 거래의 경우에는 사실 한 증권사마다 개인이 거래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물량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나 하는 네.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나온 물량은 이런 한도를 넘어선 규모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유사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한 방향으로 거래를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이제 나오고 있고 예.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뭐 리딩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뭐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어제 하한가를 이제 보인 종목들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올랐기 때문에 이제 떨어질 때가 됐다라는 예측으로 이제 공매도를 시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렇게 것도 있습니다. 네. 공매도일 수도 있고. 네. 그렇군요. 재미있는 일이 있었네요. 자, 박 작가님. 네. 세계 최대의 리튬 매장 국가인 칠레. 네, 칠레가 리튬 산업을 국유화하기로 선언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일단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이는 그런 뉴스입니다. 예. 리튬은 주로 중남미 국가에 매장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 매장이 가장 많이 되어 있다고 알려진 게 말씀하신 칠레고 볼리비아, 멕시코 이런 나라에도 매장이 많이 되어 있는데 볼리비아는 10년도 더 전에 리튬 산업을 국유화했고요. 그러니까 국가가 리튬 생산하고 판매까지 다 관장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멕시코는 올해 초에 국유화를 했고 이제 칠레까지 국유화를 한다는 겁니다. 국영 리튬 회사를 만들어서 정부가 리튬 채굴을 통제를 하겠다. 리튬 채굴하는 민간 업체는 이제는 없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한전 같이 그냥 한 회사가 할 거야. 그렇습니다. 정부가 통제하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뭐 민간하고 합작을 하던데 뭐 지분은
뭐 국가가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갈 건데 예. 우리나라의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기업들도 칠레에서 리튬을 가지고 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현지에서 리튬 생산하는 개별 기업들하고 협상을 해서 가지고 오게 되는데 앞으로는 그럼 이제 칠레 정부하고 협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정부가 정하듯이 네. 그 나라 칠레의 리튬 가격은 칠레 정부가 정한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우리 정부랑 칠레 정부의 관계에 따라서 가격이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고요. 한편으로 또 이제 자원 민족주의가 심화가 되고 있다라는 걸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이 리튬 생산 국가들이 어떤 걸 구상을 하고 있냐면 국유화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일종의 리튬판 오펙을 만들자는 겁니다. 오펙이라는 게 산유국들이 뭉쳐서 석유 가격 통제하는 그런 모임이잖아요. 예. 리튬도 리튬 만드는 국가들끼리 으쌰으쌰해서 리튬 가격 통제 한번 해보자라는 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펙 같은 경우도 만들자고 얘기하고 나서 실제로 만드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이 리튬판 오펙도 실제로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아직 좀 걸리겠습니다만 예. 혹시라도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펼쳐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 국유화나 이런 오펙 같은 담합이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다 쓰는 우리 입장에서는 불편해졌네요. 또. 그렇습니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뉴스입니다. 업체 입장에서 가격 좀 올려주세요. 안 그러면 자꾸 정부가 통제해서 우리도 다 장사하기 그렇죠. 힘들어. 네, 이러면 또 올려줘야지 뭐 이게 내려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그렇죠. 그렇군요. 남국민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도 재밌네요. 요즘 수출이 우리나라가 잘 안 돼서 걱정인데 수출이 잘 되는 업종도 있긴 있다. 대표적인 게 배 만드는 조선사다 그 말이죠. 예, 맞습니다. 흔히 조선 빅3라고 불리는 회사들이 실적이 다 좋은데요. HD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세계에서 선박 수주를 쓸어 담고 있습니다. 요즘 예, 예를 들어 HD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77억 2천만 달러를 수주했는데 10조 원이 넘는 선박 물량을 이미 수주했거든요. 근데 올해 목표가 157억 달러여서 예. 벌써 절반을 채웠습니다. 다른 회사도 지금 상황이 좋은데요. 삼성중공업은 5년 만에 분기 흑자를 기록할 것 같고요. 예. 대우조선해양은 적자가 예상되긴 하는데 매출이 전년 대비 40% 넘게 늘 걸로 보입니다. 요즘에 수출 가뭄이잖아요. 모처럼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회사들에게 주문이 몰린다는 건 누군가가 배를 많이 새로 만든다는 뜻이고 보통은 경기가 좋아서 실어나를 물건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을 때 배 주문량도 많은데 요즘은 뭐 경기가 그리 좋지도 않고 무역은 더 안 하고 그냥 자기 나라에서 만들어서 자기 나라에서 쓰고 그런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요즘엔 그렇다 보니까 선박 주문이 별로 없을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네. 정반대의 지금 신호가 나오는 거죠. 그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효자인 친환경 선박이 나타나서입니다. 그러니까 HD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 중에 현대 3호 중공업을 보면요. 예. 올해 30척을 수주를 했는데 이 중에 19척이 메탄올, 7척이 액화 천연가스, LNG라고 많이 하죠. 그리고 2척이 LPG라고 불리는 액화 석유가스로 가는 선박이거든요. 그러니까 30척 중에 28척이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에서 써왔던 벙커CU가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가는 고부가 가치 선박인 거예요. 연료가 다른 예, 다릅니다. 자동차로 치면 전기차 같은 거. 예. 그래서 업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한국조선이 친환경 선박을 꽉 잡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메탄올을 부으면 배가 가는 뭐 이제 그런 배를 만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벙커CU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예. 걸 쓰는 거죠. 예. 영국 리서치 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세계 선박시장 발주량의 39%를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1등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시장에선 예. 58%를 쓸어 담아서 압도적 1위입니다. 40%를 수주했는데도 중국한테 2등했다는 것도 웃기네요. 맞습니다. 이 정도 했는데도 밀린 거죠. 대부분 중국이 양으로는 많이 가져가는데 예. 친환경 선박에서는 우리나라가 더 많다. 예. 특히 LNG에선 70% 이상인데 이걸 정리하면 뭐 벌크선, 컨테이너, 유조선처럼 상대적으로 돈이 안 되는 건 중국이 많이 내줬지만 진짜 돈 되는 시장에선 우리가 우위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는 이유는 이런저런 친환경 규제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 보면 전기차 사는 게 좋아, 전기차 만들어 파는 게 유리해 때문인 거잖아요. 예. 선박 이 배 만드는 곳에서도 사다 쓰는 사람도 그렇고 파는 쪽도 그렇고 친환경 선박을 사야 되는 뭔가가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세계 해운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국제 해사 기구 IMO라는 기구가 있는데요. 여기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IMO는 2050년까지 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2008년 대비 절반으로 줄이겠다.
선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만 해도 전 세계 배출량의 3%를 차지하는데 이게 자동차 700만 대 분량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마치 자동차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뭐 유로 5, 유로 6 이런 규제처럼 이런 게 이미 시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선박의 탄소 배출 효율을 A에서 2등급으로 나누고 그리고 규정한 기간 내에 C등급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면 운항을 아예 못하게 하는 거죠. 아, 배를 운항 못하게. 예, 마치 우리가 경유차 퇴출시키는 것 같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각 구간별로 이 기준이 매년 2%씩 더 엄격해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하고 네. 그 기준도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를 멈출 수는 없으니까 이미 있는 배에다가 뭐 선박 그 배출구에 장치를 단다든가 선형을 좀 더 이렇게 연료 효율적으로 바꿔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들을 하는데 예. 이 정말 역부족이잖아요. 딱 들어봐도. 그러니까 새로 배를 발주하는 입장에서는 이왕 주문하는 거 친환경 선박으로 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 규제를 맞추니까. 예. 그래서 지난해 선박 발주량 중에 20%가 이미 친환경 선박이었고요. 특히 LNG 운반선이 많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강점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 주문하는 거는 또 친환경으로 해야 나중에 규제가 어떻게 되든들 대응할 수 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저러나 배가 수요가 있어야 친환경이든 무슨 비환경이든 주문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배 주문이 많다는 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인 겁니까? 요즘에 시장에서도 참 혼란스러운 시그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선박 주문은 대표적인 경기 변동을 반영한 지표거든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가 한창일 때 해상 운임이 몇 배씩 치솟아서 중고 배값이 가격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배값까지 오른 거 불과 1, 2년 전의 일이거든요. 예. 근데 그 사이에 또 경기 침체가 오다 보니 해상 운임은 꺾였는데 여전히 배를 주문한 수요는 매우 탄탄한 겁니다. 벌써 조선소들은 3년 이상의 수주 물량이 찼고 그 중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돈 되는 주문만 골라받고 있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조선 회사들은 예. 또 다른 업계도 비슷한데요. 경기의 중요한 선행 지표 중에 하나가 중장비 발주량인데요. 시장에서는 세계 최대 굴삭기 업체인 캐터필러 실적을 보고 경기를 가늠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포크레인이 장사 잘 되면 경기 곧 좋아지는 거. 그쵸. 땅 파서 뭔가를 한다 이런 예. 의미인데요. 이런 중장비를 만드는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곳도 올해 1분기에 실적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은행권 분위기를 보면은 뭔가 큰 침체가 오는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경기 호황을 준비하는 것 같으니까 매우 혼란스러운 건데요. 그렇죠. 그렇겠네요. 건설 중장비 업체나 조선 업체들 움직이는 거 보면 세계 경기가 좋아지는 쪽이다. 네, 맞습니다. 조선 회사들 주식값은 요즘 어떻습니까? 이런 소식을 들으면 매우 주가가 좋을 것 같다 예상할 네. 수 있지만 예. 그거는 또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기준으로 보면은 연초 대비 25%가량 오르긴 했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죠. 근데 그 사이에 코스피도 알게 모르게 꽤 올랐고요. 또 문제는 조선주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등락을 거쳤습니다. 왜 이런 이유가 원전이나 방산, 건설, 조선업 같은 것들을 대표적으로 수주 산업이라고 하는데 예. 지금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다고 해도 그 돈이 들어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맞죠. 이 중간에 또 원자재값 오르고 뭐 그러면 수주했는데도 손해를 봤네. 뭐 이런 맞습니다. 별 얘기를 다 들리죠. 돈을 더 달라 뭐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또 입금이 늦게 되다 보니까 엄청난 영업이익을 거둔 조선사가 정작 현금이 없어서 부도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선주 같은 곳은 투자할 때는 이런 실적 뉴스만 볼 게 아니라 예. 정말 돈을 잘 받고 있는지 또 혹시 그 사이에 뭐 전쟁이 나거나 지정학적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도 주의 깊게 보면서 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아무튼 뭐 주문이 계속 몰린다고 하니까 우리는 잘 만들어주고 이익만 남기면 되는데 이게 요즘 배 만드는 사람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인력난인데요. 만들어야 할 배는 꽉 찼는데 배를 만드는 인력이 없습니다. 조선업이 2008년 이후에 10년 넘게 침체를 겪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을 많이 줄였고요. 그 사이에 숙련자들도 다 떠나고 남아있는 인력의 급여도 아직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예. 워낙 오랫동안 적자로 빚을 쌓아놨다 보니까
돈을 지금 번다고 해서 바로 임금으로 돌리지도 못하고 있고요. 이게 건설 공사장에서 벌어지는 일하고 작업 환경이 비슷하다면서요? 맞습니다. 건설업계랑 굉장히 그 서로 같은 인력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인데 예. 그 사이에 수도권에 반도체 공장 같이 굉장히 수익성 좋은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했어요. 예. 그 사이에 많은 숙련자들이 서울이나 수도권 주변을 떠나기도 했고 젊은 청년들은 지방으로 안 가고 싶어 하니까 요즘에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수주한 것도 만들지 못할 것 같다. 이런 걱정이 큽니다. 그런 고민은 있다. 알겠습니다. 박 작가님 요즘 네. 그 환율이요. 네. 달러 원 환율 이렇게 부르는 게 맞죠? 명칭 표기는? 그렇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던데 요즘 어때요 상황이? 그 전에 잠깐만요. 아까 양효글 기자님이 CFD 설명을 하시면서 이 거래를 하려면 증거금 40%를 넣어야 된다. 예. 100만 원어치 사려면 25만 원은 있어야 된다. 아, 그거 40만 원이죠? 아, 예. 40만 원입니다. 예를 들다가 수치가 살짝 예. 저희가 가끔 얘기하다 보면 숫자로 혼동할 때가 있어서 예.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100만 원씩 거래하려면 40만 원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25만 원 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렇죠. 혹시 이 방송 들으시고 25만 원 들고 오늘 증권사 가실까봐 네, 예. 정정을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1,334원 정도인데 예. 전 거래일보다 6원 정도 오른 거고요. 이 1,334원은 올해 들어 한국 돈 원화의 가치가 가장 낮은 겁니다. 원화 몸값이 떨어지는 건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 기초 체력이 약해져서 그런 걸로 보는데 수출이 잘 안 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예전만큼 안 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달러가 덜 들어오고 그러면서 달러가 귀해지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뭐 수출이 잘 될 것 같지는 않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또 드라마틱하게 많이 올 것 같지도 않다라는 점인데 여기에 또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통상 4월이 되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달러로 바꾼 후에 자기네 나라로 송금을 하는 시기거든요. 예. 그러면 또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달러의 몸값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또 다음 달에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차가 지금보다 더 벌어지기 때문에 물론 한미 금리 차가 무조건 환율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 벌어지긴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달러 나갈 일들은 요즘 많은데 네, 들어올 일들이 별로 없네요. 수출도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관광객도 잘 안 오고 그렇죠. 그런데 공항으로 빠져나가는 우리나라 관광객들은 참 많고 네. 그렇다고 가시는 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여러모로 안 좋은.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화 스와프를 회담 문제로 다루고 체결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다시 또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통화 스와프라는 게 체결되더라도 환율 상승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환율 상승 문제는 우리나라의 기초 체력에 문제가 생긴 거지. 예.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서 외환 보유액을 늘린다고 해서 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 부족해서 지금 요즘 환율이 오르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결한다고 해서 크게 뭐 이렇게 도움이 될 건 아니고 게다가 또 한미 간 통화 스와프라는 게 우리가 필요할 때보다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냥 미국이 자기들이 필요할 때 결정을 해서 체결했기 때문에 아마 쉽게 또 체결을 해줄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도 또 뭐 그게 또 절실한 상황은 아니라서 아마 시급히 논의될 그런 주제는 아닌 걸로 주제는 보고가 되긴 아닌데 합니다. 환율이 자꾸 슬금슬금 올라가니까 우리는 하여튼 환율 올라가면 불안해요. 네. 환율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긴 한 건데 아주 그냥 많이 올라가지고 고생했던 기억이 벌써 몇 번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환율 올라가면 야 빨리 미국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약간의 호들갑이 있기는 있죠. 네. 알겠습니다. 살짝 걱정은 되네요. 네. 원달러 환율. 예. 예,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경제뉴스 한 보따리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